네, 굿모닝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 증시의 반등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했죠. 다만 다우존스 기준으로 전날 6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이후에 지난 밤 사이에는 400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죠. 이게 과연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전날 급락했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나온 것뿐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요. 10월 급락의 스타트를 끊었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IT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었는데 이건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죠. 매우 다행스러운데 다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유로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달러 인덱스는 96을 넘어서 지금도 상승하고 있죠. 달러 강세입니다. 이렇듯 여전히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글로벌 시장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위원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2월 급락과 10월 급락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IT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실적이 뭐 알파벳과 아마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어제부터 약간 실적 시즌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변곡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이제 많은 미국의 투자가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소위 팡 주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시작을 했죠. 어저께 일단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구글과 아마존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어제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물론 기술주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어저께 정말 깜짝 놀란 흑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크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트위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모두 2% 이상 강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4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와줘야 하는데요. 일단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마존의 이익은 한마디로 깜짝 이익은 나온 건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익의 전망이 주당 3달러 초반이었습니다. 3.14달러였는데요. 네네. 오늘 발표는 주당 5.7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70에서 80%의 이익만 보면 이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는데 네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는 매출인데요. 매출과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은 571억 달러 전망했었는데요. 566억 달러로 매출이 부족했다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닝 가이드 그러니까 4분기 어닝 가이던스의 매출의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도 약간 하향해서 발표가 됐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정규장에서 7%가 올라갔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거의 9% 이상으로 또 급락세로 바뀌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의 상승을 다 토해내고요. 쉽게 해서 어저께 오늘 시작하기 전 이장 그러니까 어저께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지금 끝났다라고 보죠. 끝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이익이 전망이 10.42달러였는데요. 13달러가 나면서 역시 이거 30% 이것도 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다만 이제 매출이 340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337억 달러 약간 못 미쳤는데요.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정규장에서 4달러 이상 올라갔는데 시간에서 4.5달러 정도 내려가면서 오늘의 올라간 걸 다 좀 돌려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물론 이거가 다는 아니죠. 인텔 같은 건 오히려 실적이 더 좋게 발표한 것도 있고요. 여행할 때 많이 가시는 이용해서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적 좋게 나왔지만 진짜 오늘의 관심은 어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있으면 오늘은 아마존과 구글인데 일단 오늘 이렇게 실적이 엇갈리게 나왔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한데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야지 좋고 과의 가이던스가 특히 아마존이 생각보다 좀 낮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이 오늘 2% 이상 올라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이런 것들 지금 시간의 가격은 우리가 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오늘 엇갈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익이 좋아졌다는 거를 굳이 좋게 본다면 이 기업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졌구나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굳이 나쁘게 보자면 이 기업이 매출은 안 늘었는데 어디선가 비용 절감을 해서 뭐 어거지로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익만 늘어났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일단 두 개 다 좋게 나왔는데 네네. 문제는 예를 들어 이거죠. 특히 매출 쪽에서 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존에서 가장 핵심은 AWS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소위 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저 서비스인데요. 애저 서비스가 어떻게 76% 이익 그 매출이 증가 나왔고요. 이거 역시 46% 매출이 늘어났는데 네네.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예상 수준에 그게 딱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런 주가를 설명하고 구글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넘는 것을 항상 기대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매출이 생각보다 덜 나온 거, 물론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났지만 그 자체는 오히려 주가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익은 당연한 거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네. 그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뭐랄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는 충분한 가격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10월 증시 급락을 IT 기업의 실적 불확실성 하나만으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 가지의 단초가 됐었으니까 어제 나왔던 뉴욕 증시의 반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반발 매수로 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제 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얘기 네네. 몇 번 해드리면 로이트 홀드 그룹의 짐 폴슨이라고 뭐 진짜 엄청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이거 저도 방송에서 많이 인용하는 분인데 이 양반은 시장을 뭐 긍정적일 땐 긍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느 사람보다 먼저 10% 정도 조정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얼추 10% 다 조정 왔단 말이죠. 그러다니까 지금 이 시점에 또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냐니까 여기에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S&P 500에 추가적인 10%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좀 낮을 때는 밸류를 그러니까 멀티플을 좀 비싸게 줄 수도 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3.2다, 10년물이 3.2다, 앞으로 4% 간다는 얘기하고 그러니 네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 진짜 밸류에이션에서 싼 거를 찾아야 되는데 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보통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존이 오늘 $1,700면 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싸다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거가 밸류에이션이 PR을 대건 네네. PBR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해서 PR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0년 동안의 S&P 500의 주가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시는 그림이에요. 10년이요? 예, 10년이고요. 네. 줄이 하나 거 있습니다. 그 뭐라죠? 그 평행선으로 두 개가 거 있는데 네네. 위에는 최근 5년 동안의 PR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16.2배 정도 되고요. 네네. 아래쪽으로 보면 아래쪽 약간 뭐 조금 낮은 쪽의 줄은 그 평행선은 그거는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의 PR인데요. PR이 보면 한 14.45배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더 떨어지다는 논리가 딱 지금 가격은 아니지만 PR은 15배 정도. 네네. 그러면 그게 얼추 자기가 보기에는 2,400 정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의견이 있다는데 고려한 의견도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보면 또 데이터 트랙 리서치 같은 곳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때는 또 수십 가지 이유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바닥의 징후를 찾기 위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또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네. 게 나오면 이제 바닥으로 봐야 되냐.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을 하건 어디 주식을 하건 간에 바닥의 징후를 찾으려는 노력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가격을 보는데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완만하게 계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뭐 말에 서비스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멘트가 됐건 간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약간 후퇴하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가 10월 달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경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과 상관없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필수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있죠. 생수다, 뭐 음식이다 이런 것들이 네네. 그냥 쉽게 해서 필수 소비재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가 쉽게 해서 하면 술이랑 담배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필수냐 그러지만 네. 이유는 물을 필요가 없고 필수 소비재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는 필수가 아닌데 저한테는 필수인 것들.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립 모리스다. 네네. 그리고 맥주에서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이 뭐 쿠얼스 그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게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평가이고 최근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서 초콜릿 이런 거 있죠. 네네. 홀시스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로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기술주에 비해서 워낙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나야겠다는 걸 네네.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과거 경험치인데 공포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공포지수가 많이 오른 거 아실 텐데요. 네네. 오늘 아마 24포인트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5, 26 정도로 네네. 나왔다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 뽑아내는지 모르지만 28을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의 소위 시장의 불안정성. 여기는 중국도 들어가죠. 어저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3분기 GDP가 실망스럽게 나왔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 3분기에 대한민국의 GDP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지의 모든 경제지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 자체, 포지션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도 안정돼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소위 미국의 반등의 어떤 징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를 좀 꼽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요. 예를 들어서 급락을 이끌었던 몇 가지 요인을 따져보자면 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있었고요.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뭐 이런 그 저평가 해소, 공포지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금리랑 달러가 굉장히 또 큰 요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면은 최근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1을 갔다가 다시 한 3.1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는 거는 달러가 큰 영향은 아닐까?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은 아닐까 생각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아마 여기서도 봐도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좀 대표적인 거 해서놨으니까 얘기가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하는 사람의 우리 시청자분들하는 대표적인 사업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시청자분들이요? 시청자 미국의 사업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초재벌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해외에서 사업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약간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거 되겠고요. 말이 낮지만 관세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 되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무역 전쟁을 저희가 세게 해서 미국이 지금 이기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데 승리해서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요. 늘 말씀드리지만 9월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지금 제조 원가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디스란 신용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이 어저께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이 짧은데 한 5분 정도 제가 직접 봤는데 많은 사람은 생각과 달리 무디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 사람은 피해를 보죠. 중국도 결국 수출도 좀 하고 중국에서도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도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주가의 급락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그랬더니 무디스의 그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 받는 피해가 중국에서 받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레이터란슨 말을 써요. 깜짝 놀란 거죠. 생각보다 미국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무디스 애널리스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뭐냐고 물어보니 그 무디스 애널리스트 얘기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물가 자체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사더라도 예를 어저께 그 TV에서 요즘 월드 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현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관심입니다. 월드 시리즈. 그러니까 야구면 야구공, 야구 배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구공이 어디서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야구공 하나가 $10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에서 얼마에 사겠습니까? 제가 중국 원가에 사면 제가 보기에 3, 4달러밖에 안 될 건데 미국 가니까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짜리가 예를 들어서 관세가 25% 진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12.5달러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비하는 사람의 수준의 입장에서 보면 피부로는 훨씬 더 규모 자체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의 영향을 받더라도 훨씬 더 미국이 사람들이 소비도 더 비싼 거를 살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는 모든 소비 제품 이런 것들 대부분 중국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손해가 미국 사람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도 많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미국 주식을 좀 어렵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완화돼야 되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요. 달러 강세가 다른 통화의 약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통화가 약세되니까 우리는 관세 더 세게 붙여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오히려 또 달러 강세를 계속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뉴욕 증시 어젯밤 사이에 반등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다시 오를까요? 뭐 이렇게 질문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제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원화 가치가 정말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문제가 많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보인이 있겠으나 복잡한데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가 강해져서 원화가 약해져서 1,100달러 하는 것이 1,100원 하던 것이 달러당 1,200원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수치 더 잘 낼 일은 별로 없다는 네네네.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에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슈 체크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나왔던 실적이 굉장히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실적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현대차에서 발표된 실적은 어닝 쇼크라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어요. 영업이익이 76%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익의 4분의 3이 날아간 건데 물론 대규모 리콜에 따른 일회성 품질 비용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긴 하지만 매달 집계되는 자동차 판매량에 또 우리가 매달 보고 있거든요. 이게 부진했던 것을 봐온 우리로서는 그 말로 안심할 수가 없고 또 네이버도 영업이익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참 과연 우리나라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이 안 좋았죠. 네, 뭐 엄청났죠. 회사 측에서는 뭐 여러 얘기를 하는 거죠. 일회성 비용이 있는데 월드컵 마케팅 모함이 돈 많이 썼다고 그러고요. 에어백 제어기의 리콜,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다는데요. 지금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쉽게 해서 우스운 얘기고요. 네. 중요한 건 뭐다 이거죠?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고 제 마음속에 있고 앵커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있어요. 네. 현대차를 살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더 명확히 얘기하면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는 게 모든 것에 시초했다. 지금 당장이 4, 5년째 안 팔리고 있다. 네네.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치를 몇 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요. 현대차가 국내에서 12.1%가 감소했습니다. 해외 판매는 5.7%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추석에 대한 뭐 생산 일수 판매 있죠. 그런 건 다 무시하시고 그러면 네. 올해 얼마만 잘 냈느냐를 또 나중에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아차는 국내 25%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설마 25% 조업일수가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해외 1.9%로 줄어들었고요.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인데요. 미국은 올해 시장 증가한 게 없습니다. 겨우 0.5% 늘어났는데요. 현대차 0.7%, 기아차가 1.6%가 누적으로 지금 덜 팔렸다 보셔야 되겠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제네시스 같은 거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엄청 팔린다. 뭐 현대 제네시스가 뭐 세단하고 뭐 고급차 시장에서 BMW보다 3만 달러가 싸네. 귀에 못이 막히게 들으셨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40% 감소.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40%가 덜 팔렸습니다. 특히 9월 달에는 몇백 대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6%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충격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에 진짜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컨센서스가 9,250억이었거든요. 69%를 컨센서스를 쇼크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닝 쇼크도 아닙니다. 그냥 슈퍼 어닝 쇼크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러면 애널리스트를 욕하기 쉽상입니다. 네. 저는 애널리스트 비판하죠. 비판하지만 애널리스트의 문제 훨씬 더 큰 거는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IR 활동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안 했다는 거죠.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매번 어닝 쇼크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도라도 좀 좋았으면.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29%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했는데 더 중요한 건 4개 분기 연속도 감소세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너무나 명확하죠. 그 모바일 성장의 둔화라든가 뭐 라인의 적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다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요새 자제분이건 본인이건 이런 시청하신 분에 뭐 궁금하면 어디서 찾는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뭐에서 찾습니까? 어떤 뭐를 물어보면 요즘엔 저는 구글. 구글 다 아니면 유튜브로 보거든요. 완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네. 특히 모바일 시장에서 동영상분에서 사용 시간 줄어들고 있죠. 그쪽에서 당연히 광고 시장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구글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이 검색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네. 자제분들 젊은 친구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보시면 10명 중에 7명이 유튜브에서 뭐든지 검색합니다, 지금요. 네네.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이것도 역시 말씀드리면 컨센서스 대비 11.5%로 역시 정확하게 어닝 쇼크인데 그나마 현대차보다는 뭐 양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말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예 손 대지 말아요? 뭐 더 이상 그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좀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뭐 좀 송구스러울 뿐이고요.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판단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면 절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특히 이익의 전망치가 올라가는 걸 사셔야 돼요. 네. 이익의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익의 전망치가 내려가는 거는 일단 손을 잘 안 대야 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음식점에 손님이 안 올 것 같은데 줄어들 것 같은데 여러분이면 그 음식점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현대차의 2018년, 2019년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인데요. 한결같이 내려가죠.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IB의 전체 합입니다. 네. 그만큼 내려가고 있고요.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겠고요. 당분간 현대차, 현대차, 뭐 네이버 모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네요. 이익 전망치는 여러분 주가 대비의 목표가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어떤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한 증권사가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계속 이익 전망치를 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되고 아니면 또 간간히 리포트마다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하향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리포트가 있으니까 그런 리포트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